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복습 영상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4월 20일 날 복습을 제가 그 중간고사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드리기 전에 복습을 쭉 하시고, 그래서 4월 20일 날은 전체적으로 중간고사와 유사한 문제들 드릴게요. 그리고 4월 21일 날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시험 범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먼저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경제적 사건을 거래를 식별, 측정, 분류, 요약,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의 정의입니다. 다시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 전달하는 게 우리가 뒤에서 배웠죠. 회계의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우리가 useful information이다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회계는 하나의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보 이용자, 그다음에 서비스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과 회계의 역할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합시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를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로 나누는데 그냥 한번 읽고 갑시다. 주주 및 투자자,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어 도산될 위험이 없는지, 새로이 투자할 것인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냐,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하든가 혹은 각종 과세를 하든가 해서 회계정보를 이용합니다.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계속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사회단체는 기업의 환경오염 여부에 관심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은 무수히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우리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뭐 해야 된다? 기업은 재무제표라는 회계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되죠.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들 위한 정보가 우리가 재무회계라 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내부 이해관계자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가 됩니다. 자, 기계를 살까 말까, 신설비를 대체할까, 기업의 전략이나 목표 수립, 즉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데 회계라는 정보를 활용합니다. 종업원은 임금 협상과 같은 경우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해관계자가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측정, 분류, 요약, 전달합니다. 회계는 기업 경영의 언어입니다. 이런 정보 이용자 집단과의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우리 기업의 정보를 요구하는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계의 정의부터 처음에 이렇게 했었죠. 정보 이용자가
기업을 둘러싼 정보 이용자가 어떤 집단이 있느냐를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회계의 정의를 뽑아냈었고, 회계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회계의 역할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런 정보 이용자 집단에 따라서 회계를 분류했습니다. 물론 비영리 회계와 영리 회계가 있었고,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상의 수익과 지출, 채권 채무의 변동 관계만을 기록하는 단식 회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른 복식 회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식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자에 의한 분류였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과거에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화폐 단위로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기업 회계 기준이라 하기도 하고 회계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무수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기준을 따라야 돼요. 기준을 따르고 재무제표의 형태로 만들어서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왜? 결국은 정보 이용자가 무수히 많다는 게 출발하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회계를 처리하고 화폐 단위도 측정하고 갭을 따라야 되고 재무제표 형식으로 공시를 해주고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주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관리회계는 이러한 반대라고는 말할 수 없죠. 주로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은 미래지향적인 회계가 됩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나 수량이나 물량 단위로도 측정을 할 수 있고 GAAP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형식입니다. 그리고 공시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서 GAAP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 형태라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 재무회계는 외부, 관리회계는 내부, 재무회계는 과거, 관리회계는 미래, 그 다음에 재무회계 화폐, 관리회계는 물량도 된다. 재무회계는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관리회계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형식,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공시 의무, 재무회계는 무조건 공시 의무가 있고 관리회계는 없습니다. 인적과학과의 관련성은 재무회계는 낮지만 관리회계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배웠습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설명했죠. 내가 통닭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700만이다. 자기가 출자한 자금이다. 자기 자본, 소유자, 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닭집을 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 했고 1,0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을 설립했다면 300만 원은 타인으로부터 차익한 자금입니다. 타인 자본이 되고, 자, 채권자 청구권이라고도 했죠. 채권자 청구권, 채권자 지분. 요거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줘야 된다 해서 소유자 청구권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산, 부채, 자본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자산의 정의를 보시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 잠재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금, 건물, 창고와 같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입니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거나 용역 잠재력이 있다면 우리가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으로 정의를 했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자, 유동 1년 이내 현금화되거나 기타 다른 자산으로 바뀐다면 유동자산, 아니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다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를 재고자산이다.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다른 자산으로 변경될 수 있는, 즉 기업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현금화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이 됩니다. 현금, 예금, 받을금, 외상매출금, 유가증권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1년 기준 자, 재무상태표는 현금이 제일 위에 왔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기하여 표시할 수 없다. 총액주의.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으로 투자부동산이나 장기 대여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유형자산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실체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등. 무형자산은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실체가 없습니다. 특허권, 영어권, 상표권, 하나의 법적인 권리가 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임차보증금, 장기성, 받을금, 외상매출금을 합쳐서 그냥 우리가 장기성 매출채권으로만 구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임차보증금과 장기성 매출채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받으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산의 종류들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부채는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면 줘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 대해서 미래의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현재의 의무입니다. 즉 매입채무나 차입금 등과 같이 미래의 일정 금액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다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도 구분되는데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등등등이 있고 비유동부채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은 사채 정도만 기억하세요.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미지급 비용 같은 거,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미지급 급여 같은 게 유동부채에 해당할 겁니다. 자, 요것도 1년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은 소유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정의는 자본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순자산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즉 자산에서 경제적 자원에서 자원은 부채와 자본으로 채권자 청구권과 소유자 청구권으로 바뀌는데 경제적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소유자 것을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초재무상태표는 기초자산, 기초부채, 우리가 기초자본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기말에 자, 기초 시점의 재무상태와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를 계산한다면 기말자산, 기말부채, 자본금은 기초자본금,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면 당기순이익 대변에 적으면 되죠. 만약에 당기순 손실이라면 차변에 적힐 것입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자,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이 오고 대변의 수익이 옵니다. 대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차변에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산식으로 만들면 비용 더하기 당기순이익은 수익. 만약에 당기순 손실이 됩니다. 비용이 큽니다. 차변 잔액입니다. 차변 잔액이 남아서 당기순 손실은 20원이 됩니다. 비용이 있고도 수익 더하기 당기순 손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서 당기순이익은 어디 왔다? 기말 재무상태표상에서 자산, 부채,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남았다면 대변에 옵니다. 그죠?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익을 보시면 그럼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경영활동의 결과로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자원의 증가 요소로서 자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수익은 대변에 왔습니다. 그죠? 대변 요소입니다.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증가죠.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그래서 수익은 자산 증가와 부채가 감소가 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자산 증가는 당기순이익, 부채 감소는 당기순이익이다 했죠. 이익이 증가한다 했죠. 반대로 자산 감소나 부채가 증가하면은 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수익은 자본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본 증가가 되려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 증가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할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보험차익도 수익에 속합니다. 무슨 수익? 영업 외 수익에 속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수익은 매출액이죠. 매출액, 수익은 매출액, 영업의 수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익의 종류에는 영업수익, 주로 매출액입니다.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재고자산을 판매를 하죠. 자, 은행은 이자수익, 용역은 용역수익, 주된 영업활동으로 이렇게 용을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수익, 임대료, 배당금 수익, 각종 자산의 처분이익, 각종 자산의 평가이익, 수입수수료,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보험차익, 자비이익입니다. 자비이익 반대는요. 비용은 잡손실이죠. 그죠? 잡손실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죠.
잡비는요 반감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한번 보시고 다음 장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 보시면요. 비용을 보시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대응의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은 대응이 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 또는 지출된 영업상의 원가 또는 소비액으로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수익과 반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자, 보세요. 비용을 인식하면 자본 감소가 되는데 자본 감소가 되려면 이 산식에서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되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재손실도 영업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잠깐 한번 봅시다. 10월 1일 날 우리가 임차료를 12만원 1년치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10월, 11월, 12월 31일 시점에서 보시면 보세요. 돈은 지금 요 시점에서 요걸 단기라고 칭할게요. 요 시점에서 돈은 지급되었지만은 실제로 기간은 몇 개월 경과됐다? 3개월이 경과됐죠. 그러니까 3만 원은 우리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맞는데 9만 원은 다음 기의 비용을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뭐다? 다음 기의 비용을 미리 줬다 해서 성급했죠. 비용을 미리 줬다. 성급 비용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된다? 우리가 결산일에 우리가 재고조사를 한다 했죠. 재고조사 사항으로 실제와 맞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9만 원만 치면 다음 기에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요걸 뭐 배우셨을지 모르는데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도 믿어줬죠. 그래서 돈은 언제 줬다? 단기에 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건 차기에 보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건 3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9만 원 차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발생주의다 합니다. 제가 요번에 중간고사에 낼게요. 발생주의.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발생주의. 자, 현금주의는 돈을 줬는 시점에 수익이나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발생주의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 사실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발생 사실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비용이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매출 원가입니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 원가나 제조 원가.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비용입니다.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판매비와 기업의 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관리비도 급여, 퇴직급여,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기업 업무 추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대손삼각비, 감가상각비까지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겁니다. 업무와 판매와 관련한 비용, 관리비와 관련한 기업의 관리와 관련한 비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또는 중심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아까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었죠. 이자 비용. 수수료 수익이 있었죠. 지급 수수료. 기부금, 잡이익, 잡손실. 자,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 등 각종 자산의 처분 손실,
재손실은 뭐가 된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나 소득세 비용 같은 게 오게 됩니다.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우리가 각종 등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 3 대표 등식은 자산 이꼬르 부채 더하기 자본.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거. 자, 당기순이익은 자본 증가, 당기순 손실은 자본 감소 했던 것들입니다.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비용에서 총수익이 크다면 총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고 총비용이 크다면 총수익에서 당기순 손실이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손익보보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뺏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었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뺏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만약에 기초자본에서 추가 출자가 있다면 더하고 인출이 있다면 빼줘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T 계정에 넣으세요. T 계정에 넣어서 문제들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봤는데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고 그 다음 결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 장부로 했고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기입장,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원장이었습니다. 자, 보조원장은 끝에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원장이란 말이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품 재고장은 원장이란 말이 없이 보조원장입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기입장은 당좌예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같이 원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을 합쳐서 뭐라 했다? 보조장부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회계는 상법상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공준을 보시면 계속 기업의 공준. 기업은 한번 설립되면 반대되는 특정의 사실이 없는 한 무한히 계속해서 존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계 기간의 공준이 나옵니다. 무한히 계속해서 존속하니까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기간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공준. 기업주와 기업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가 됩니다. 요거 중간고사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업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거래는 모든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정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정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주식거래 같은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난, 파손, 재손실, 감가상각, 대손상각 같은 것들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런 모든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 금액이 옵니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죠. 자,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을 합치면 합계가 같아집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차변 요소끼리 대변 요소끼리는 절대 거래가 성립할 수가 없죠. 자, 그거 아시고요. 지금 요거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평균의 원리고 차변과 대변이 합계이 같다는 거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됐죠? 거래의 판례에서 설명했었고요.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전기까지 끝나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모든 전기 원장을 다 모읍니다. 수정전 시산표, 차변, 대변, 합계, 잔액을 모았는 게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제가 낼게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없는 오류는 주로 차변과 대변을 누락하든가 두 번 전기하든가 분기하든가 아니면 차변과 대변을 바꾸어 합니다. 자, 바꾸어 해도 금액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현금 1,000원 대변에 차입금 1,000원 500원 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감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현금 또 1,000원 외상매출금 대금을 받았는데 1,50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2,000원, 2,000원으로 같죠. 그래서 우연하게 오류가 중복되어 상쇄되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조사해서 정리분계를 합니다. 정리분계를 하고 자, 실제액과 잔액의 차이를 실제액으로 맞춰 줍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죠? 재고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 왜? 재고조사를 하면 분계와 정기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맞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결산 예비 절차다 했었고요. 예비 절차다 했었고 예비 절차다 했습니다. 자, 이제 결산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는데 먼저 비용, 수익에 속하는 계정을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입니다. 어느 계정에 온다? 손익 계정에 모읍니다. 자, 손익 계정 차변으로 수익 계정은 손익 계정 대변으로 옵니다. 그러면 비용 계정이 차변의 잔액이 없어지려면 대변의 비용으로 적어주시고 차변의 손익 적어주시면 손익에 차변의 비용이 오고 비용 여기는 금액 적고 대변에 손익으로 적으면 손익 계정으로 갔다고 문을 닫게 됩니다. 수익은 차변의 걸 없애주려면 대변의 수익, 대변의 걸 없애주려면 차변 수익, 대변의 손익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손익 계정 대변에 분기된 금액 대변에 적고 수익, 수익 계정 차변에 분기된 금액 차변에 적고 상계 계정 손익 적어주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은 마감이 되었는데 손익 계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잔액을 어느 계정으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 이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해 줍니다. 자, 잔액이 대변에 남았다면 당기 순이익이니까 자본 증가죠. 그래서 차변에 손익 계정에서 없애 주시고 대변에 자본금 해 주십니다. 그러면 손익 계정 차변 금액 차변 적고 상대 계정 자본금. 자본금 계정 대변에 적고 상대 계정 손익. 자, 이러면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은 자,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습니다.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남고 자본도 잔액이 대변에 남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적은 쪽에다 차기월 쳐서 적어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을
다 한데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자, 요게 자, 제일 먼저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는 거,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작성하는 걸 우리가 결산 본 절차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 후 절차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 절차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절차입니다. 결산 후 절차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수정전 시산표를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수정전 시산표, 재고조사, 수정의 시산표, 정응산표,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는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에,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2월 시산표 작성하는 게 결산 본 절차. 결국은 마지막으로 결산 후 절차를 하게 됩니다. 결산 후 절차라 해서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표시합니다. 중간고사 4개요. 4개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당좌자산은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복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요 방송 다 들으시고 요 과제들 제가 A4로 드릴 테니까 풀어서 제출하세요. 제출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실 때까지 제출하세요. 이 문제 다 풀어보고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4월 20일 날 제가 실제로 중간고사 형태의 문제도 된 것들을 드릴게요. 그러면 21일 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서 직접 제출하세요. 회계의 목적 오늘 복습했죠? 그 다음에 계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통일된 기준. 그 다음에 회계 공준에 대해서 회계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에서 기간별 보고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 했고요. 재무제표의 종류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것도 기간입니다. 자본변동표도 기간이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고 복식회계의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하는 거.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영업손익. 여기서 판관비 빼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손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서 영업손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더 빼면 법인세 비용 혹은 소득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총액주의는 자산과 부채 상계 못하고 수익과 비용 상계 못합니다. 1년 기준 유동성 비율법 설명했고요. 이 문제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 하면 뭘 찾아야 됩니까? 영업손익에 미치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서 영업손익이죠. 그러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아라 하면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중 현금의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의의와 종류 적어보시고요. 재고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구분하는 것. 건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재고자산,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자산, 영업상 사용할 목적이라면 유형자산이 되겠죠. 건물. 그 다음에 10번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끼리는 거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차변과 대변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고 11번은 주요장부, 보조장부 설명했고요.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틀린 거 찾기니까 머릿속에 넣고요. 회계상 거대, 회계상 거대도 볼 수 없는 거 주문계약 위탁보관 주심어대 회계상 거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T계정어도 넣어서 풀어보세요. 시산표 발견 못하는 거 했고요. 16번 자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니까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회계의 순환 과정 문제 그 우리가 유인물 더뎠던 거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문제는 쉽게 낼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유인물 특히 이 회계 순환 과정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복습을 복습이라서 조금 빨리 했었죠. 그죠? 빨리 했으니까 지금 우리 수업 시간 중에 듣고 있으니까 지금 한 30분 이상 남았으니까 A4지 문제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